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 소방관부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또는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세무사도 그렇고 뭐 노무사도 그렇고 모든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법원 행정고시 이런 게 아니고는 어렵게 안 내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어렵게 내면은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변호사나 법원 행정고시 뭐 이런 정도 시험을 빼고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 그러니까 조문이 꽤 많잖아요. 161조부터 그죠? 2조부터인가? 2조부터 184조까지잖아. 그러니까 23개 조문이 되니까 조문을 일단 반드시 숙지해야 돼. 소멸시효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오늘처럼 시험에 나오진 않아. 오늘 모의고사처럼. 오늘 모의고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주제별로 그죠? 가능하면 묶어놨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라. 근데 지금 명령, 그러면 지금 명령 관계되는 거는 그 4가지 정도 말못 된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지.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 되게 뭐 전반적으로 그죠? 어렵지 않은 것들을 모아가 지문으로 이렇게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어렵게 내더라도 우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 좀 더 어렵게 나오기를 오히려 바래가지고, 남들은 시험 합격되는 거는 뭐 어떤 시험이든 당연하잖아. 남들 맞는 거 다 맞추고 남들 틀리는 거 한두 개 더 맞추면 돼. 그게 필수 공식이야 시험에는. 그러니까 남들 틀리는 거 틀리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격이 되겠어, 그죠? 남들 틀리는 거는 맞는 거는 다 맞고 남들 틀리는 걸 내가 더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해가지고 좀 어렵게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 시험 당일날 내일 시험 쉽게 나오라 비는 사람 치고 시험 되는 거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오늘 문제하고 오늘 종합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정리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크게 세 파트가, 서론 파트는 이제 어제 했고, 서론 파트에서는 제척기간하고 구별만 할 줄 아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장애는 중단과 정지가 있죠. 요건, 장애, 효력, 이 세 파트예요. 소멸시효는 결국. 요건에도 일단 제일 먼저 요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는가를 대상의 문제를 일단 걸리라야 그 다음을 나아갈 수가 있죠. 걸리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죠? 걸리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야. 소멸시효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먼저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기사 한 점을 언제부터 잡을 것인가. 권리 불행사와 두 번째 요건이 권리 불행사잖아. 언제부터 불행사한다고 볼 것이냐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 이게 요건이란 말이야. 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 기본서를 보면 제가 채권, 물권, 기타 이렇게 나눠놨죠. 살펴도록. 채권에도 보편적인 채권이야 뭐 당연히 걸려. 그죠? 문제는 채권적 청구권이 걸리느냐. 채권이 걸리니까 채권적 청구권도 걸리겠죠? 채권 청구권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채권적 청구권인데 문제가 딱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 걸려야 돼.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적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맺었을 적에 그럼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물권의 청구권이다. 같은 등기 청구권이라도 어떤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어떤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여러분들은 물권을 공부 안 하니까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권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채권자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채권뿐인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나 없나?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응? 그러면
어떤 뭐 등기, 같은 뭐 청구권,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하더라도 이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만 판단하면은 아,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구나. 아,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등기 청구를 갖는 사람이 물권자인지 채권자인지만 구별하면 돼. 어? 왜 그러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내가 샀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자 청구권인가 물권자 청구권 봐봐. 뭔 청구권입니까? 매수인이 아직 물권자가 됐나 안 됐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야? 아직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 우리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자가 되거든.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되거든. 근데 아직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야. 어?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런데 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분명히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까지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등기는 못 받았지만 점유는 받았어. 목적물 인도는 받았다 이 말이야. 매수인이 이전 등기는 못했지만 그 집에 주택이라면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어 이미. 근데 아직 이전 등기는 못했어. 이럴 적에 요 이전 등기 여전히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등기를 받아야 물권자 소유권자가 되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 여전히 인도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채권자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해야 걸리는 거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려. 그러면 답이 나왔지. 판례의 논리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학설은 대립되지만 자 그럼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 내가 지금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죠. 마치 소유자처럼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잖아. 아직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소멸시효 걸려야 돼. 그러니까 아직 인도까지도 안 받았다. 그럼 당연히 걸려. 10년의 소멸시효에. 그 이전 등기 청구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인도를 받아 살고 있다. 즉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이렇게 이전 그 집에 살고 있어.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 인도를 받아가지고. 안 걸린다 그랬죠. 매도인에 대하여. 그러다가 매수인이 되팔았어. 또 그걸.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뱅에게 팔았단 말이야. 을이.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을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집 사용수익은 하고 있었다. 사용수익은 하고 있는데 다시 팔았어. 점유를 넘겨줘 버렸어. 뱅에게 말이야. 이럴 적에 그렇다고 해서 목적물을 내가 팔아먹었다고 해서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을은 갑 보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거든. 빨리 이전 등기 해달라. 그래야 나도 뱅에게 이전 등기 해줄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말이야. 점유를 넘겨주고 나서. 팔아서 점유를 넘겨주고 나서 뱅한테. 이때 을의 이 갑에 대한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지 걸린. 근데 옛날에는 그 이제 나는 이제 점유를 안 하고 있잖아. 걸린다고 했었어. 오랫동안 우리 판례가. 지가 직접 사용 수익을 하고 점유를 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던 경우는 안 걸리지만 다른 사람이 팔아서 점유를 넘겨줘 버리고 이제는 사용 수익을 안 하잖아. 이제는 걸린다. 그때부터 10년이 소멸 걸린다. 이렇게 말해도 왔단 말이야. 오랫동안. 그러다가 99년도 와서 전원합의제 판결로 판례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사용수익 하는 거나 그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먹는 거 아니야 뱅한테? 오히려 자기 것이냥 해서 팔아먹는 거 이거는 권리 행사 아니냐 이거야. 이것도 자기 것이냥 팔아먹잖아. 이거 소유권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가만히 사용수익만 하는 것보다 지 것이냥 팔아먹는 이거는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전합 판결로 매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고 나서도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인도를 안 받을 때만 걸리는 거야 결국. 하나를 딱 더 하자. 그러면은
방금과 뭐가 다른지 한번 봐. 을이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 이제 넣기는 안 했지만.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나로부터 산 게 아니라 내가 팔아먹은 게 아닌데 병이 나를 쫓아내고 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점유의 침탈이죠. 나는 점유를 뺏긴 거야, 을은. 점유를 뺏겨서 점유를 상실한 거야. 이 매수인 을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나? 이거는 팔아먹는 거는 내 것이냐 팔아먹는 거니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 봐야 되잖아. 점유를 뺏긴 거는 권리 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침탈당한, 즉 점유를 상실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판례 논리는 이렇게밖에 이게 옳고 그르고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침탈당해도 침탈당하면 더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례가 모순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 팔아먹는 거는 권리 행사 맞아. 그러니까 안 걸려 여전히 점유를 상실해도. 침탈당한 거는 내가 뺏긴 거지 내가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딱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20년이 만료됐다 이 말이야. 이 점유시효 취득 기간이 2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나? 역시 똑같다 아까 매수인 거. 등기를 해야 소유권자가 되거든. 역시 채권적 청구이란 말이야. 역시 이것도.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원래 걸려야 되죠. 근데 가만히 봐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20년 이상을 점유해 왔죠. 완성이 돼도 대부분 점유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매수인의 경우는 인도를 받아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점유취득시효는 당연히 20년 시간 점유해 왔잖아. 거의 점유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99.9%는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에서 인도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게 당연히. 그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시효취득자가.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는 이론적으로 걸려야 되는데 거의 점유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태반일 거니까 소멸시효에 원래 안 걸리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시효취득자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다. 취득시효는 구별을 안 해 판례가. 그냥 점유 상실이야 그냥. 어떤 행태로 상실하든 따지지 않아. 아직까지 판례가 구분해서 매수인처럼 구분해서 나눈 적이 없어 판례가. 그냥 취득시효는 점유가 상실되면은 무조건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로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시효취득자가 팔았느냐 이런 거 안 따져. 취득시효는 매수인은 팔았느냐 이러면은 그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봐가 안 걸린다 그랬잖아. 취득시효는 그런 걸 구별을 안 한다 이거야 그냥. 그냥 무조건 점유하고 있는 날, 그러니까 간단해 취득시효는 점유하고 있는 날은 안 걸린다. 상실하면 상실 시부터 10년 걸린다. 그 다음에 매수인과 똑같은 논리로 등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거든.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거든. 삼자간 명의신탁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을이 매수인이 됩니다. 이 매수인, 숫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그럼 갑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어. 매매계약 체결해. 그러면 원래 매수인지가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 원래 매수인지가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병하고 을이 맹신탁 약정을 맺어가지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수탁자,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등기를 이쪽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하면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다
무효가 되거든. 맹신탁 이런 게 다 무효가 돼. 그러면 이제 등기가 이제 요것도 등기는 병 앞으로 해줬으면서 인도는 받은 경우에 목적물 인도는 매매 목적물 인도는 을이 받았어. 인도는 을이 받고 등기는 병 앞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1년 이후의 기간이 지난 바람에 무효가 되는 바람에 등기는 병 앞으로 돼 있어도 이거 소유권은 누구에게? 병의 거죠? 이게 무효니까 매도인 거잖아 여전히. 이게 무효니까 이전 등기가. 지금 맹신탁이 지금 이제 1년 유예 기간 지나면 실명법에처럼 지금 하면 돼. 무효가 돼버려. 무효니까 이전 등기가 돼 있어봤자 무효야. 법적으로는 갑의 거야. 즉 매도인 거란 말이야. 매도인 거. 그러면 이때 맹신탁자가 매수인이잖아. 매수인. 그럼 매매와 똑같아져 버리잖아. 아까 인도받았다 그랬죠? 요 매수인의 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매수인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신용권,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신용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인도받아 있잖아.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근데 맹신탁에서 계약맹신탁 같은 데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 그는 계약맹신탁은 매매계약마저도 맹신탁의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매매계약마저도 수탁자가 직접 체결하는 거예요. 돈은 다 을이 대주는데 약정에 의해 가지고. 근데 계약맹신탁인데 계약맹신탁의 경우에는 요쪽이 이쪽이 선의를 모르고 등기를 해줬다면 이게 유효가 돼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을은 돈은 지가 다 대주는데 소유권 이쪽이 취득하죠. 큰 이득을 얻고 나는 손해를 봤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죠. 근데 여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원물 반환의 원칙은 부당이득. 그래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해. 부당이득으로 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는 이 법률에 의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요거는 우리 기본서로 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일단 앞에 거 설명은 403페이지 봐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온 사람은 알겠지. 403페이지 우리 기본서 제일 밑에 그 매수인에 관한 판례 다음에 하살표가 돼 있죠. 이게 앞에 설명한 거. 요 삼자가 맹신당해서 을이 인도받아 있는 경우는 소멸시 안 걸린다.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그거고. 그 다음 뒤에 설명한 맹신탁은 417페이지. 417페이지 기본서. 동그라미 4번 판례 있죠? 그걸 보면 고득체 부분 봐봐. 맹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회복 권리에 맹신수탁계에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이니까. 앞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채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문제되는까지 공부했습니다. 뭐 물건 개별적인 물건 이거 걸리면 소유권, 점유권 안 걸린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점유권도 안 걸리고 소유권, 용의 물건만 걸려. 담보 물건도 독립하에 소멸시 안 걸리죠. 자, 여기서도 이제 물건적 청구권이 걸리는가? 우리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관되게. 아직 제한 물건에 기한 물건의 청구권이 걸리는지 안 걸리지는 판례가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청구권은 좌우지간 안 걸린다. 그럼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적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러니까 부동산이면은 등기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었단 말이야. 매도인이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해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돌려받는 거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편법상 진전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죠. 근데 이 매도인의 이 말소 등기든 이전 등기든 이 원상회복 청구권은 물건의 청구권입니까? 채권의 청구권입니까? 이거 물건의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청구권이잖아. 왜? 해제가 되는 순간에 좀 약간 물권법적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유인설을 취하거든.
그러면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든 말든 해제가 되는 순간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로 복귀돼 버린다고 해. 그럼 이미 매도인은 소유권자가야. 소유권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거야. 소유권에 의하여 이등기를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 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담보물권이 양도담보가 설정되었어.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가. 양도담보는 이전 등기행식을 제한한다 그랬죠. 채권자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지금. 근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버렸어. 채권 없이 담보물권은 존속할 수가 없거든. 그 변제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아무리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멸이야. 양도담보권은 채무자 거란 말이야. 소유가. 그러니까 이때 변제를 한 채무자, 양도담보 설정자죠.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이전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거. 그죠? 역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잖아. 이런 거는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효한 명의신탁 일적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명의신탁이 다 유효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판례라도 이게 판례는 옛날에 유효했으니까 그냥 유효한 이런 말을 안 썼지만 지금은 유효함을 당연히 전제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뭐 종중전사 명의신탁 이런 건 유효하잖아 여전히.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빼고는 다 이제 명의신탁 무효가 됐죠. 그래서 근데 출제자들은 그냥 이걸 옛날 판례 이걸 그대로 내면 안 돼 원래. 판례는 있기는 있지만 당연히 유효한 명의신탁이라야만 해지가 가능해. 무효의 명의신탁은 해지가 불가능해요. 왜? 해지가 뭐야? 해지를 오늘 하면 지금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거야. 해제는 소급표가 있지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는 거잖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처음부터 무효인데 뭘 지금부터 효력을 잃게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무효의 명의신탁은 해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물권법에 가면 그것도 중요한 판례야. 지금 무효의 명의신탁은 해지 못한다.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할 리가 없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옛날에 유효하던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했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도 91년도 판례니까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잖아. 지금은 오늘 내가 그래서 지문에 기출문제는 그 유효한 이런 말을 안 써줘요. 그냥 이 판례를 그대로 뺏긴 하고. 근데 출제자들이 진짜 민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판례가 법이 새로 제정되고 하면은 그 제정된 법에 맞추어서 판례를 좀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판례에 있으니까 그대로 내는 거라. 근데 오늘 그냥 막연히 저렇게 명의신탁 이렇게 놓으면은 무효야. 해지라는 말 쓰면 틀린 거야 애초부터. 해지를 못 한다니까. 지금 명의신탁 그러면 실명법이 95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 2021년이야. 그럼 당연히 명의신탁 그러면 실명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효인데 뭐니? 그럼 해지 이러면 틀린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처럼 제가 질문을 일부러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해줘야 이거는 이제 종래의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신탁자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자, 물권의 정권은 이렇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정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저당권을 돈을 빌리면서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서로 합의 약정을 했어. 그럼 이 약정에 의하여 건저당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아직 건저당권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물권자 아니잖아. 건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기로 약정했잖아. 그러니까 약정대로 등기해달라 이거잖아.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피담보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이니까. 그런 것들. 채권이냐 물권이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권리 불행사.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잡는 가장 기본 원칙이 권리를 행사한 어떤 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어떤 거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거잖아.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
이 10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네. 언제부터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산점이야. 그럼 기산점을 잡는 원칙은 간단해. 권리를 행사할 수 애초부터 없어서 행사 안 한다. 진행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행사 안 했는데 진행하냐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안 해야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기산점을 잡는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런데도 행사 안 한다 이 말이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리고 이거는 아주 이행기체에 빠지는 시기 이런 거와 달리 거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안 돼. 뭐 안 돼 이런 사고하면 안 돼. 소멸시효는 특이한 거 빼고는 뭐 보험금 청구권 이런 거 빼고는 특이한 그런 거 빼고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하구나. 그럼 행사할 수 있는데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산점을 일일이 안 해오도 딱 뭐 그러면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따집니다. 뭐 사실상의 장애, 주관적인 사실은 안 따집니다.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은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권리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야.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조건 불성취. 아직 정기 조건이 성취 안 됐으면 권리 행사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정기 조건이 성취 안 됐어. 그냥 행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행사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법률상의 장애야. 그럼 진행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안 한다면 진행합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면 되고, 기산일의 중요한 판례가 항상 시험에 나는 거 있죠. 만약에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 소멸시효는 가능하면 당사자에게 맡기거든, 주장에. 딱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것 빼고는. 그리고 당사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래의 기산일에 따르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기산일이 우선한다. 주장하는 기산이다. 주장하는. 당사자 주장, 소멸시효는 어쨌든 당사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사 안 했어요. 그래서 완성돼서 이렇게 주장했을 때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장하는 기산이란, 주장하는 기산이.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다.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이제 최근 20년 판례 중에 이제 앞으로 시험, 오늘도 시험도 쳤겠지만 앞으로 계속 시험 쳐야 될 거. 20년 판례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한 번인가 어떤 시험에 나왔을 뿐이야.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그게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민법상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차인은 이제 이 집에 살면 안 되잖아.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줘야 된다? 보통 임대차 맺었으면 보증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있는데, 서로 한 사람이 먼저 주면 부당하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있는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시효 진행할까 이 말이거든 이거. 그런데 동시행 관계가 있어도 원래 소멸시효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반환 청구, 목적물 반환 청구는 있죠. 요거는 보통 임대인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이라서 거의 소멸시효 방금 봤다시피 물권의 청구는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잖아. 소멸시효 안 걸리는데 채권자 청구인 보증금 반환 청구만 소멸시효 걸린다고 보는 거는 부당하잖아. 한쪽은 안 걸린다, 한쪽만 걸린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도 권리 행사를 하는 거로 취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점유를 하고 있는 나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요. 20년 판례야. 진행되지 않는다.
앞으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기산일 잡는 거는 일일이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권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정기한부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좌우지간 일일이 암기하지 말고 민법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 일일이 암기하지 말고 논리를 항상 저번에 삼자도 그랬잖아. 논리를 딱 알고 있으면은 암기할 게 없어.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아까 원칙은 정해줬잖아,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서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 안 하면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확정기한부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 법률상의 장애가 있잖아.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잖아.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도 마찬가지야. 불확정기한부든 확정기한부든 기한이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든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야. 뭐 이행기체에 빠지는 시기 이런 거는 뭐 안때 이런 게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주관적 사정 고려 안 한다 그랬잖아. 예외가 있긴 해. 뭐 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특별 규정이 있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는 뭐 안때로부터 뭐 3년 이런 게 있어. 그건 특별한 경우 빼고는 객관적으로잖아. 객관적으로. 기한 정하지 않은 채권은 그럼 아까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이 정해졌죠. 기한 없는 채권은 기한을 정하자서 뭐 채권이 성립하자마자 행사할 수 있잖아. 기한이 없으니까 바로 행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한 없는 채권은 그냥 채권 성립 시부터 채권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지조건부 조건 성취되면 행사할 수 있잖아. 조건 성취 시부터 이렇게 정한다 이거야. 완공되지 않는 건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노? 완공이 돼야 이 등기를 중과할 거 아니야. 완공도 안 된 걸 등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완공 시부터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법률상 장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완공된 때부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이라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잖아. 채무불이행 시부터 학사 다수는 다릅니다만 판례만 말하는 거야. 언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가? 손해가 발생해야 채무불이행이 되죠. 구체적으로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때 그게 채무불이행이야. 표현은 채무불이행 시부터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이렇게도 마찬가지야.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잖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지. 그 다음에 보정인의 구상권, 수탁보정인이라면 사정구상권도 있고 사후구상권도 있거든. 이는 근데 글자는 사정구상권, 사후구상 한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전혀 별개야. 그러니까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정구상권은 사정구상권이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때로부터 소멸시효도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 같은 거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야 돼. 766조에 그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은 안 때로부터 3년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게 이제 종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니까 3년 그게 안 때, 그럼 특별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766조에서 명문으로 딱 규정해놔 버렸으니까. 할부 기한이 상일 특약이는 어제 했죠? 그 기산전 잡는 건 어제 다 했고. 부작위 채권 같은 건 위반행위를 한 때, 위반행위를 해야 권리가 발생하니까, 가만히 부작위하고 있으면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을 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잖아.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하나 꼭 말하고 되는 거는 취소하면은 뭐 건이 발생한다? 계약을 취소하면 뭔 건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제하면 뭐가 발생한다? 원상회복 청구권이.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은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언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느냐? 해제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취소해야 말 잘못했다. 취소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 행사할 수 있잖아. 해제해야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취소 시로부터 진행한다.
해제 시로부터 진행한다. 취소권이 발생한 때부터, 해제권이 발생한 때부터 이러면 안 돼. 취소한 때, 해제한 때 이래야지. 취소해야 해제권, 취소해야 해제해야 부당이 득반한 청구권, 온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해제로 인한 온상회복 청구권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또 판례는 해제 시부터 소멸시 진행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의문이 안 드나? 그러니까 그 물권자 청구, 채권자 청구를 또 올리면 돼. 그러니까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생각해봐. 다 매매 대금도 지급하고 이전 넘기도 다 해줬어 서로. 그러다가 해제했어. 어? 자, 그러면 잔금, 계약금도 주고 매수인이 중도금도 다 주는데 잔금을 일부 안 주는 바람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매도인은 그동안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 해제됐으니까 돌려줘야죠. 매수인은 이전 넘기 받은 거 말소해줘야죠. 이런 답이 나왔잖아.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의 청구이잖아. 그거는 소멸시 아까 안 걸린다 그랬어. 근데 매수인이 지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반환 청구는 돈이니까 이는 물건일 수가 없잖아. 이 채권은 이거는 해제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야. 어?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같은 거 있죠. 의사의 치료라든가 또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 있죠. 수분마켓 같은데. 계속적 거래로 생기는 이런 거. 의사의 치료도 계속 치료를 한다 하는 건 계속적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게 뭐 의사 치료비든 뭐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이든 계속적인 거래. 그럼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도 진료 행위마다 하나의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30일 전에도 진료받았다. 20일 전에 진료받았다. 10일 전에도 오늘도 진료받는다. 그러면 각자 채권이야. 그러니까 30일 전에 진료받았을 적에 그 치료비 채권은 그날부터 진행하는 거고 그때부터 20일 전에 진료받은 거는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거야. 10일 전은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오늘은 내일부터 진행하는 거고 그죠? 어? 오늘 진료받은 거는 계속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야. 한 달 전에 물건 공급했다. 그 예상대금 채권은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어? 20일 전에 받은 거는 또 그때부터, 그때라는 건 우리 기간 계산 원칙이 다음 날이잖아. 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오늘 또 물건 공급받다. 내일부터 진행하는 거고, 어? 막 나중에 막 거래 종료되고 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병원에 뭐 장기간 아무리 입원해 있었던 말든 간에 퇴원하고 나서부터 일괄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야. 개개의 진로, 개개의 거래, 어?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다 그렇게 기간.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내 이행해야 될 채무 제공해놨고, 얼마든지 이행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행기부터 진행하는 거야.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이행기, 지급기, 변제기, 어느 것도 좋습니다. 진행한다. 기사한 점도, 거의 다 됐습니다. 기간은, 물건은 20년입니다. 근데 물건이 뭐 소멸시효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지상권, 지역권 정도, 전세권은 걔네 대립 있고, 어? 나머지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이건 안 걸리잖아. 어? 그럼 20년이죠, 지금. 채권은 보통 10년이죠. 근데 이제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경우만 3년이고 1년인 거지. 근데 반대쪽. 근데 우리 좀 3년에 걸린 것 중 하나가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게 있거든. 도급 받은 자 했으니까 수급인이잖아. 도급 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 수급인의 채권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말이야. 그럼 반대. 도급인의 채권도 3년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법에 규정한 것만 그 반대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거 해놓은 거, 그 반대쪽 사람이 가지는 채권도 뭐 3년이다, 1년이다 하면 안 돼. 근데 음식료 채권 1년이죠. 그럼 반대로 뭐 어쩌다가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이 채권을 가진다. 그거는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급인의 채권은 3년이지만 도급인의 채권은 3년이 아니다. 부수 채권까지 포함하죠. 부수 채권도. 그래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도급편에 하면은 공사비를 안 줄 때 대비해 가지고 수급인이 도급인 보고 이 신축한 건물 이거 여기다가 내 저당권 설정해 달라 청구할 수도 있거든. 이 저당권 설정 청구하면 부수적인 도급에 부수되는 걸리잖아. 그것도 수급인이 걸리잖아. 수급인이 걸리니까 이런 거는 3년이 됩니다. 이런 거는 3년이 돼. 그 다음에 3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변제기가 1년 이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기가 1년 이내, 즉 정기급부 채권을 말하는 매달 얼마씩, 분기별 세 달마다 얼마씩, 반년마다 얼마씩, 10개월마다 이런 게 바로 1년 이내 돌아오는 주기가 1년 이내잖아. 이걸 정기급부 채권이라 그래.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는 1년 이내로 보통 주잖아. 보통 월마다 주는 데도 있고 2달마다 주는 데도 있죠. 그건 3년에 걸리는 게 맞지, 그런 거는. 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이자도 한꺼번에 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3년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서 10년이야.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것이라도 판결이나 아니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몇 년? 아무리 3년에 걸리는 거, 1년에 걸리는 거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단기 소멸이죠. 1년에 걸리는 거, 3년에 걸리는 거, 상사채권이라서 5년에 걸리는 거, 즉 10년보다 짧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판결 내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것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판결로 확정됐다고 해서 10년으로 줄어든다든가, 애초부터 소유권처럼 소멸시효 안 걸리는 것들이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10년에 걸리게 된다든가 이런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단기소멸 원년과 관련해서요. 보증과 관련해.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있죠. 그렇지만 부종성이 있지만 별개 채무예요, 주채무와는. 그래서 주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이 뭐 상사채무면 5년일 거고, 그죠? 민사채무는 보통 10년일 것이고, 아니면 뭐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면 1년 아니면 3년일 것이고, 주채무는 그렇게 정해지겠죠. 민사채무는 어떻게 되냐? 민사채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보증채무, 주채무가 10년이면 보증채무도 10년, 이게 아닙니다. 보정이, 주채무가 10년이라도 상사보정이면 5년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별개로 정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별개로 정해진다. 알겠죠? 물론 주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런 부종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담보물에 대한 제3취득자 있죠. 유치권이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든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제3취득자라 그러잖아.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그러면은 딱 머리에 올려야 될 말. 채무자가 아니다. 딱 두 가지밖에, 채무 없는 책임이라 그러잖아. 이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사람. 딱 민법에 의해 두 가지밖에 없어.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는. 제3취득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입니다.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아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샀다. 그럼 제3취득자죠. 담보물을 산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죠. 나는 나중에 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은 내가 샀는 데가 내 부동산이 됐잖아. 내 부동산에 있던 담보물건들이 소멸하게 되잖아. 얼마나 직접적인 큰 이익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야.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온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서. 근데 문제는 이 피담보 채권이 제3취득자가 이제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원래 상사 채권이라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인데 10년으로 연장되었어. 이들 저렇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원래 3년짜리였지 않느냐. 나 3년 지나면은, 내 소유물이 있던 유치권, 저당권 이런 거 소멸했다.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 3년만 지나면은. 아니면 10년이
판결의 확정으로 10년 늘어났잖아. 10년이 지나야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라 했죠. 채무자가 아닌 내가 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왜 단기를 주장한단 말입니까? 채무자도 아닌데. 그래서 제3취득자 같은 사람은 온용은 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해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니까 온용은 할 수 있지만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단기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온용할 수는 없다. 주장할 수는 없다. 연장된 바에 따라야 되겠다. 그 다음 보증과 관련 중요하잖아. 주채무가 이미 10년으로 판결이 확정돼가 연장된 상태에서 보증을 썼다면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연장돼 있는 상태에서 보증을 쓰니까 그건 10년이야. 단기가 아니고. 근데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주채무를 내가 보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돼가 10년 늘어났어. 보증인은 아까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 채무도 채무자는 채무자거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그냥 보증인은 채무자야. 보증 채무도 채무니까. 이 보증인은 종래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장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보증을 먼저 서고 나서 연장된 경우 말이야. 이때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만 지나면 보증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기간 관련해서도 이 정도. 나머지는 뭐 지문 아주 보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중단. 중단과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봅니까? 크게는 중단 사유는 세 가지잖아. 청구, 압류, 가처분, 성의. 근데 청구와 관련해서 크게는 재판상 청구, 재판회의 청구가, 즉 재판회의 청구가 최고죠. 근데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도 많이 있죠. 뭐 준하는 것도 많잖아. 뭐 하해를 위한 소환, 지급 명령, 그죠? 이런 그러니까 파산 절차 참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조문 위주로 보면 됩니다.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뭐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월, 몇 년 이런 게 나오는데 거의 6개월이죠. 6개월이 태반이다. 딱 두 가지만 1개월이 있어. 일단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에 천재사변이 다른 정지사유들은 다 6개월인데 천재사변만 1개월이죠. 그 다음에 다 재판장 청구 같은 것도 6개월 내에 각하 취하된 경우는 6개월 내에 그죠? 최고 같은 것도 최고하고 나서 6개월 내에 다른 중단 취하지면 다 6개월이잖아. 천재사변만 1개월이고 정지사유 중에는 하해를 위한 소환하고 이미 출석이 1개월이야. 1개월이 딱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일일이 뭐 하나하나 외우니까 그렇게 기억해도 그렇게 이런 거는 제발 출제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 같으면 출제 안 할 건데 뭐 현실로 출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이라도 해야지. 그럼 정지는 공부 다 한 거야. 정지는 1개월, 6개월 그것만 구별하면 돼. 정지는. 중단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 먼저 보편적인 재판상 청구. 이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행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씩 딱딱 있어. 행정소송, 행사소송이라도. 행정소송의 예외는 가세와 조세를 부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오납을 했어. 간압. 내가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2,000만 원을 냈더니 간압이죠. 오납. 안 내도 되는데 냈다 그죠? 그래서 합하여 그냥 가오납. 차고에 빠져서 세금 낸 거는 오납이잖아. 가오납.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하잖아.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근데 일단 가세처분의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야. 행정소송이죠. 무효확인 소송은. 가세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근데 그게 무효확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된다 이 말이야.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행정소송에서 유일하게
민사상으로도 중단 사유가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행사소송도 원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뭐 행법 같은 거 행사소송을 공부하나? 행사소송 공부하면 알겠지만 행사법원에다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게 있어. 응? 이거는 명백한 거, 별로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 있죠. 원래는 민사법원, 행사법원에서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행사법원은 행불만 가는 거고 민사법원이 손해배상 같은 거 하는 거잖아. 따로 소를 제기해야 돼. 검사가 공소 제기해가 행불 그 사람들 가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법원이 제기 이래야 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거의 명백한 걸 굳이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소적법에서 배상명령 신지를 딱 규정해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 그런 사건이면은 그냥 행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신청하는 거야.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행사법원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판례도 그렇게 말했잖아. 배상명령 신청을 제외하고는 행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배상명령 신청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배상명령 신청은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딱 각각 하나씩 예외가 있다. 응소 워낙 시험에 많이 나고 중요하니까 다 알죠. 응소는 소의 종류가 아니에요. 응소 간할이라 그래가 민사소송 공부하다 보면은 원고가 간할 건 없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인 나는 안 가도 됩니다. 간할 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근데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뭐라 답변을 하고 말을 하면 없던 간할이 생겨. 이걸 응소 간할이라 그래. 소의 종류가 아니라 응소는 원고의 어떤 주장 같은 데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게 응소한다 그러는 거야. 소의 종류가 아니라. 반소는 소의 종류입니다만 응소는 소의 종류가 아니야. 소의 종류 아니니까 중단 사유인 응소는 재판장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응소는 그래서 중단 사유가 원칙적으로 아니다. 아주 엄격한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응소도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그 아주 엄격한 요건 두 가지가 뭡니까? 일단 소송에서 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이라 해야 돼. 응?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 응소해야 돼. 알겠죠? 의무자가 의무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알아야 되고 제3취득자 담보물에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은 의무자가 아니야. 의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딱 그러면 무조건 채무 없는 책임 이 말이 떠올라야 돼. 채무는 없어. 책임만 질 뿐이야. 의무자가 아니야 말이야. 채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해봤자 중단이 안 돼. 꼭 알아야 돼. 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를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피고가 원고에 반박해서 자기 적극적 권리를 주장해야 돼. 그리고 그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돼. 이러면은 응소도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응소한 때 소멸시효 문제에서요. 시기를 묻는 지문이 나왔다. 뭐 한때 한계를 갖다 생각하면 돼. 재판상 청구면 재판상 청구한 때, 즉 소를 제기한 때죠. 지급 명령은 지급 명령 신청한 때. 하의를 위한 신청이면 하의를 신청한 때. 가압류면 가압류를 신청한 때. 다른 말 다 틀리는 거야. 한계를 갖대. 뭐 시기를 묻는 지문이 나오면은 그거 잘 나와 오히려. 기출문제지 보면은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다 그거 뭐 한때야. 처음에 말이야. 그 재판상 청구를 한때. 그러니까 그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제소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때야.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 뭐 하의를 신청한 때. 그 다음에 뭐 가압류를 신청한 때.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이
끝나는 시점,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되는 시점 언제겠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에 소멸하지. 이는 가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야. 시효 중단이 되는 시기는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가압류가 돼 있다가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가압류 효력이 소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할 거 아니야. 그거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건 말소된 때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그거 빼놓으면 나머지는 뭐 시기 같은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면은 얼마나 짜증나고 헷갈려. 다 그냥 같다 생각하고 있어. 뭐 한때 아이. 그럼 응소도 됐고 이제 그리고 재판장 정부는 그냥 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가 되면 그죠? 6개월 내에 다시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은 다른 중단 조치를 취한 때가 아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그때부터 중단된 거로 된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사소송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자 모든 중단에서 오늘 그렇게 제가 정리용어를 한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 일부 1억 중에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판장 청구를 했다. 행사된 거는 6천만 원 뿐이잖아. 4천만 원은 행사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천만 원만 중단되고 4천은 중단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행식적으로는 6천만 청구했지만 해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청구로 해석되는 경우 이거는 전부 청구야. 전부 청구로 해석된다는 말이 뭐야? 전부 청구인 거지. 나중에 확정할 뜻을 표시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전부에 중단되는 건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전부 청구로 해석된다 말은 전부 청구인 거야. 예가 아니고 전부 청구로 해석되니까 전부 청구지. 그런 건 나머지 4천도 중단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원칙은 좌우지간 청구된 범위 내에서만. 재판 외 청구인 최고도 6천만 최고로 했다. 나머지 4천 중단되지 않는다. 최고로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최고된 범위 내에서만. 1억 중에 6천만 피보전 권리 채권으로 해가지고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거 했어. 행사된 거는 6천 뿐이죠. 이것만 피보전 권리가 됐으니까. 4천은 피보전 권리가 된 적이 없잖아. 역시 4천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일부 변제는 어떠나? 6천만 변제했다 1억 중에. 그러면 6천은 변제됐으니까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변제로 소멸하지. 오히려 이 변제는 전부, 즉 나머지 4천회까지도 나는 채무를 승인한 꼴이 됩니다. 이거는 변제는 변제의 특성상 왜 6천을 갚는단 말입니까? 갚는다는 거는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승인한 거잖아. 이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채권 중 일부만 해도 나머지가 중단 안 되는데 애초부터 2개 채권, 복수 채권이었다. A, B 2개. A만 행사하면 B가 행사된 거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B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 다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 양도가 있었다. 그죠? 아직 대항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니까 양도인이 여전히 법률사고로는 채권 자체는 지급됩니다. 양도인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일단.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를 한 양도인이 소를 제기해오니까 채무자 당신 양도했잖아. 양수인한테. 은한테 양도했잖아. 왜 양도해놓고 나한테 청구하느냐? 이렇게 소송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내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죠? 그럼 아까 재판상 청구 기각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나? 6개월 내에 다른 중단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양수인이 이제 6개월 내에 소를 또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중단되나? 처음에 기각된 거 양도인이 소를 제기한 때부터? 당연한 말이지. 그 뭐 조문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양수인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해도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양수인이 소를 제기해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선고. 왜? 대항요건에 불과하니까 난 채무자가 통지성락 없잖아. 대항력 구비하지 못했잖아. 채무자는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일단 양도는 된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양수인도 얼마든 중단 사유인 재판상 선고를 할 수 있다. 뭐 항변하고 안 하고는 채무자 지 자유고. 응? 그 다음에 음채권, 원인채권 이것도 암기를 하지 말고 오늘 종합 문제도 있었고 요도 있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매도인, 매수인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1억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죠? 1억 매매 대금. 근데 매수인이 이제 현재 돈이 없어. 1억 대신에 음이나 수표를 발행해준다 그죠? 이 1억을 지급을 이하여. 어제 이하여와 가름하여 제가 구별해줬죠. 이하여 음이나 수표를 우리 갑에게 발행해주면은 갑은 두 개의 권리를 다 가진다 그랬죠? 아무거나 행사해야 돼. 아무거나. 매매 대금으로 매매 계약에 따라 1억을 달라. 이게 원인 채권 행사야. 수표를 제시하면서 달라. 은금을 달라. 수표금을 달라. 어느 건 다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재판상 청구를 요걸 행사했다. 재판상 청구를 했단 말이야. 요게 중단되느냐? 수표 채권이. 반대로 요걸 재판상 청구 행사를 했다. 수표 채권을 요게 중단되느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걸 애우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근데 생각을 해봐. 수표 이거 행사하려면은 이게 제시정권이 돼가지고 반드시 이나 여러분 저 은행에 뛰어가서 국민은행 가가지고 근데 집에 수표 있으니까 돈부터 뭐이 달라. 미쳤다 그래. 돈을 줍니까? 절대 안 줘. 반드시 수표를 가지고 와서 수표 내놓으면서 돈을 달라 그래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걸 행사했다 이 말은 음이나 수표를 제시했다 이 말이야. 적법하게. 근데 요거는 아무런 원인 채권은 아무런 그런 거 제시 같은 게 필요 없잖아.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강력한 제시를 내가 이걸 행사했다면은 요거는 중단이 돼. 그러니까 요것만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중단돼. 그럼 문제는 요걸 행사하면은 요게 중단되느냐? 요거 행사했다고 해서 꼭 음이나 수표가 제시됐다고 볼 수 있나?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수표 상의 권리는 중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심심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저거 행사하면 이거 중단돼, 이거 행사하면 저거 중단한대 이렇게 했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시험에 잘 놉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다 조문 위주로 보면 되지. 뭐 파산 절차, 지급 명령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고 재판 외의 청구라 볼 수 있는. 우리 민법은 최고도 중단 사유를 규정해놨고는 있습니다만 6개월 내에 다른 중단 사유에 기하여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확정적 중단의 효력은 인정 안 하죠. 6개월 내에 다른 중단 조치를 취해. 최고 자체만으로는 10번, 20번 되풀이해도 확정적 중단 효력이 없어. 반드시 다른 중단 사유가 있어야 돼.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최고란 말이 나오면 성질이 법률행위, 저 의사표시가 아니고, 그죠? 준법률행위 중에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알거나 의혹하거나 이런 거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최고 여기서만 최고 많이 하다가 근데 소를 제기했어. 여기서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요 소제기 재판상 경고 요구에 하여 여러 번의 최고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최고부터 중단이 될까 이 말이야. 최초의 최고시 만약에
여기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해봐. 그러면 요 소재기에 하여 최초의 최고시에 중단된다 그러면은 최고는 6개월 내에 다른 중단 조치인 재판 찬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내에 행계되나? 안 되잖아. 1년 만에 한 거지. 그럼 이거는 해당하지 않겠네. 일개 뭐 8개월 내 안 되겠네. 아, 요게 딱 뭐 예컨대 5개월 채 되더라. 요 6개월에 포함되는 그 최고부터 중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6개월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최고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 아니다. 항상 최초의 최고 시가 아니다 이 말은. 만약에 최초의 최고가 6개월 내라면 최초의 최고 시부터 중단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최초의 최고가 6개월 내라면은. 그런데 이를 1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초의 최고 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최초의 최고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6개월 내라면 최초의 최고가 당연히 최초의 최고 시부터 중단돼. 근데 그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초의 최고 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원래 6개월을 계산할 때는 최고가 상대방에게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과연 아버지가 옛날에 부담하던 채무를 내가 상속받아가 채무를 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채무를 부담했냐 나 모르겠다. 내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알아봐야겠다. 좀 유예 기간을 달라 그죠? 이렇게 해오는 경우는 최고가 도달한 때부터 6개월 하면 안 되죠.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해답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다음에 압류가처분 그 조문 75조 76조 압류가처분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냐므로 인하여 압류가처분이 취소되면은 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럼 취소되지 않은 한은 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러나 이 압류 등으로 인한 중단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사실, 가압류사실, 가처분 사실을 그 사람에게 시효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근데 특별 규정이 있다. 보증편에. 만약에 주채무에 대하여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든 뭐 압류를 하든 자 주채무가 중단된다. 주종관계 있잖아. 보증채무는 무조건 보증채무도 중단된다. 이거는 뭐 통지하고 뭐 압류, 가처분이라고 해서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중단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거는 부종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중단된다. 반대는 안 된다. 보증인에 대하여 중단됐다고 해 주채무가 중단되는 건 아니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쪽이 주지 보증인이 주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통지 같은 거는 보통 교부 송달을 통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 마지막 이거는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거죠. 승인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 행위인 거는 최고와 같은데 다만 준법률 행위가 의사의 통지로 승인이 의사의 통지였다면은 최고가 여기 승인은 간념의 통지다. 일정한 간념을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뭐 준법률 행위라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역시 의혹, 어떤 의사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은 이 107조 조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승인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반대석상 관리 능력, 관리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처분의 반대가 관리잖아요, 미부상. 그러니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지만 관리 능력, 관리 권한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 승인이 되죠.
왜냐, 면책 채무 인수가 뭐냐? 기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게 면책이라 그러는 거야. 어? 면하게 되고, 인수인이 이제 새롭게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걸 내가 부담하게 되죠. 인수를 한단 말은 뭐예요? 면책 채무 인수를 했다는 말은 채무를 인정한 거잖아. 승인한 거잖아.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행인수인이 채무를 승인한다고 중단사유는 승인이 되나? 이행인수는 채무인수와 달라.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 채무자는 그대로 종래의 채무자, 그대로 채무자고 이행만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승인한다고 중단사유가 되나? 맨체적 채무, 오늘 시험처럼 맨체적 채무인수라 그러는지 이행인수라 그러는지 헷갈리면 안 돼. 구별해야 돼. 그리고 승인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야 돼. 중단이 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 채권자겠죠, 보통. 중단되면 채권자가 이익을 받잖아. 자기 권리가 소멸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검사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 그럼 내가 답변을 하죠. 뭐라. 그 답변 중에, 내 저기 홍길동한테, 1억 채무 있어. 이렇게 말했어. 중단사유는 승인이 되겠나? 아까는 검사가 채권자 아니잖아. 검사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 홍길동한테 내가 한 게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검사한테 말이지. 이런 거는 중단사유인, 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공급받은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으로 오늘 또 추가 주문했다. 한 달 전 그 채무에 대하여 승인이 되나?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적 관계는 그는 무조건 개별 거래마다 채권 채무가 별개 독립이다. 오늘 동종 물건을 주문을 했다고 해서 한 달 전 거래에 대한 채무 승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은 정지와 다른 점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기간이 지금 무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루부터 다시 시작을 해. 오늘 25문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오늘 문제로 만들 수가 없었어.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집이나 이걸 통해서 봐야 됩니다. 소멸시효는 진짜 출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제별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출제를 다 못했는데 이게 안 중요해서 이런 걸 안 낸 게 아니고, 그렇다고 문제를 너무 수도 없이 출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시험에 오히려 이런 게 아까도 말해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게 오히려, 시험 지문에 잘 등장해. 조문 말이야, 176조 같은 이런 거, 새로이 진행한다.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이런 게 오히려 잘 나와. 그리고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성계인 간에만, 여기 당사자란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지 권리의 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A, B, C 세 명이 공유자야. 근데 A만이 보존행위로 재판사 청구를 했어. 그럼 다른 공유자 B, C는 중단행위에 관여했나 안 했나? 안 했지. A는 중단되지만 다른 공유자 B, C는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권리의 당사자. B, C도 권리의 당사자는 맞죠. 그러나 권리의 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성계인도 중단효과 발생 이후의 성계인을 말한다. 이후의 성계인 이상은 특정 성계, 포괄 성계는 묻지 않는다. 아무튼 이후의 성계인 해야 된다. 이전 성계인 그러면 또 역시 틀린다. 그 다음에 보정인 관련되는 거는 오늘 문제로 내가 딱 두 문제나 만들어 놨죠. 두 문제인가 세 문제인가. 그것만 소멸시효
보정이 채권법의 영역이라고 해서 안 논다 그러면 안 돼. 기출문제 봐봐. 많이 나오잖아. 보정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2문제, 3문제 모아놔. 그것만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면은 보정이 지문은 언급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부진형 연대채무냐, 연대채무냐 이런 거는 문제를 만들까 하다가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하자 싶어서 보정이 제일 잘 나오니까 보정은 꼭 알아야 돼. 보정은 오늘 문제를 통해서라도 채권자 대입권 이런 거 나중에 문제 보고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입권도 정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정기는 아까 전제사변 1개월이다. 그 다음 완성의 효과. 우리 통설과 판례는 절대도 소멸시효를 제한다. 기감, 경과하면 온용 같은 거 없이도 무조건 권리 자체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권리가 소멸했다. 그러니까 채무자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라는 판단을 해주려면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장 없으면은 아무리 소멸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멸하느냐 문제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서로 헷갈리면은 안 된다. 그럼 원용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래야 고를 해주는데 채무자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원용권자죠. 말할 것도 보정인 원용권자 맞죠? 주채무가 소멸하면은 보정인은 직접 이익을 받잖아. 자기 채무도 소멸하게 되니까 보정인도 원용권자다. 제3취득자 아까 물상보정인도 원용권자라 그랬죠. 물론 이 제3취득자 물상보정인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한다고 응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원용권자는 되지만 기간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맞아. 원용권은 맞아. 그다음 채권자 취소소송이 사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적에 수익자도 채권자 취소소송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말하죠. 수익자. 뭐 전득자도 있습니다만 이해독기에서 수익자까지 합시다. 근데 이제 갑의 채무자란 말이야. 그 재산도 별로 없는 게 갑에게 돈도 갚아야 될 사람이 지 유일하게 하나 아파트 하나 있던 거 정려를 해버려 뱅한테다. 갑은 벙찌죠. 뭐야 저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빚을 못 받을 염려는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헐값에 팔아버리든지 공짜로 줘버리든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갑이 이걸 그러니까 갑을 해치는 행위라 그래서 사해행위라 그래 이걸 정렬을. 그래서 갑이 나서 가지고 이걸 싹 취소시킨다 이 말이야. 취소시키고 싹 이렇게 돌려가게 하는 게 채권자 취소 소송이야. 근데 이게 시효로 소멸했어. 그럼에도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야. 병을 피고로 해가지고 빨리 돌려주라. 자 그러면 이게 시효로 진짜 소멸되었다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없나? 병은 이게 시효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취소를 안 당하게 되잖아. 직접 이익을 누린 자 맞죠? 이 사람은 직접 원용권자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대입권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 역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자고 병은 을에게 채무자입니다. 근데 을이 병에게 받을 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 갑이 나서가 대신 행사하는 거야. 빨리 병 너 을에게 주어라. 이 대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는 갑이 행사하지만 행사된 권리는 갑의 권리가 아니라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이 권리가 행사된 거죠. 그걸 알면 돼. 대입권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대입권 행사해오는 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행사됐으니까 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다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근데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 권리는 행사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효로 소멸되었으면 피보전 채권이 말이야. 원용권은 원래 채무자 을만이 가지는 거 아니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원용권이야.
병이 의뢰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시효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권을 행사하면 병은 이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채권자 취소권의 수익자는 있는데 대의권의 제3채무자는 없는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직접 원용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의 원용은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남용 그죠? 저 신의식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채무자는 큰 이득을 받죠. 채권자는 채권을 잃게 되고 채무자는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큰 이득을 받잖아.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뭐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 소멸시효 제도를 두놓고 말이야. 근데 득 받네. 시효로 소멸하는 바람에 부당이득 다 반환해. 그럼 소멸시효 제도 인정한 이유가 뭐 있어, 그럼? 그리고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시효제도는 법이 인정해 놓은 제도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게 아니죠.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가 언급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언급되면 무조건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무조건 부당이득 할 필요가 없다. 뭐 소멸시효 소급표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시효이익 완성 전에는 포기 못합니다.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가중하거나 이런 건 어렵게 하는 거죠. 안 된다.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 그러는지 소멸시효 완성 후라 그러는지를 잘 봐야 된다. 완성 전 채무승인, 완성 후 채무승인.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중단 사유죠. 완성 후 채무승인은 포기죠. 시효이익. 근데 그게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꼭 채무승인이 아니라도 완성 전 일부 변제. 일부 변제는 승인이 돼가 중단이 되죠. 완성 후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양자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아까 그러면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준법률 행위 중에 간접의 통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효과가 쌓이는 게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시효이익의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야. 꼭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효과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이익 포기라고 말할 수 있나 없나? 물론 이제 이 중단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효과사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기가 돼. 그러나 효과사가 없다면은 포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 시효 완성에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시효의 포기다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효과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포기한다고 해서 보증인에게 영향 있나? 채무자가 포기한다고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나? 제3채권에 효력이 있나? 다른 사람한테는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종속된 권리에도 나머지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